저기 아닌가?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국회는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다른 게 잘 타세요. 아유, 다른 게 사람이 뭐 있습니까? 자전거인데. 아니, 그 4년 전에 예. 당대표 예. 되시고 첫 출근 때 예. 따릉이 타고 오셨잖아요. 그때 엄청난 화제가 됐었던 게 제가 딱 기억이 나네요. 당대표 해가지고 카니발 한 대 뽑으려고 그러면은 네. 한 달에 뭐 운전할 사람까지 해가지고 네네. 5, 6천 비용 드는 건데 굳이 그걸 할 필요 있냐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지금은 어떻게 이동하세요, 그러면 주로? 지금은 뭐 제가 대중교통 타고 이용할 때도 있고 네. 차를 끌고 다닐 때도 있고 뭐 따릉이랑 결합해가지고 다닐 때도 있고 여기다가 그럼 주로 세우시고 예. 회관으로 올라가시는 건가요? 그 회관 양쪽에 이제 거치대가 있는데 여기다 그러세요? 보통 세우고 이렇게 네. 그럼 저희가 인터뷰하기 전에 네. 국회의원님이 조금 소개해 주시고 예. 싶은 예. 좀 의미 있는 장소 좀 돌아보고 예.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네, 가시죠. 오늘 그러면 저희가 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가볼 만한 공간은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우선 네. 언론인들이 많이 있는 소통관. 옛날에는 아. 저 안에 본청 안에 정론관이라는 형태로 있었는데 그쵸, 1층. 아예 소통관 건물 따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언론인 공간을 만들었는데 네.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죠, 국회에서.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아니요, 지금 저희 촬영지. 촬영 중. 아니요. 촬영. 이렇게. 여기에 보통 서면 이렇게 여기서 네, 보통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 기자회견을 하는 하신다고. 41살의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기 가면은 네. 이제 현장 기자들이 질문을 해주는 소위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서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으시는 마이크 거죠? 꽂아놓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되거든요. 숨김에 하나 질의응답 해볼까요? 그 보통 지금 네. 저희가 잠깐 보고 온 이 기자회견장 여기서 그 대선 출마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의원님은 홍대거리에서 하셨어요. 보통 이곳에서 하는 분들은 그 컨셉보다는 기자분들이 접근하시기 쉬운 곳에서 해서 더 많은 기사가 나게 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정작 이제 좀 지지자들과 함께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은 밖에 나가서 많이 하죠. 네, 의원님 다음 저희한테 소개해 네. 주실 장소는 어디로 가볼까요? 국회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국회 로고에 있는 네. 그 초록색 뚜껑이 있는 건물 본청. 본청이라고 하죠. 예. 여기가 뭐 간혹 의원님들이 네. 그 데모하실 때 줄 서서 그렇죠. 이게 계시는 곳이기도 하고. 농성하고 시위할 때 많이 쓰는 공간인데 그렇죠. 그리고 역대 이제 대통령들이 네. 이제 시정연설하러 오실 때도 여기를 이제 그렇죠. 이렇게 거쳐서 본회의장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6월 3일에 누군가가 이 길에 걸어 올라가지고 본회의장 가서 취임 선언을 하겠죠. 그쵸. 예. 이쪽이 이제 우리가 본회의장이라고 얘기하는 제1회의장인데요. 네. 원래 우리가 국회 만들 때 양원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원, 하원 이렇게 하려고 여기 하원 회의장이 될 곳이었고 저쪽이 상원 회의장이 될 곳이었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요즘은 이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네.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저 안에서 의총하면서 이제 싸우고 그래가지고 양쪽에 이제 양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쵸.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하기 위해서 의원회관으로 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저희가 지금 네. 본청 갔다가 왔는데 제가 이제 앉으면서 얼핏 봤는데 저쪽에 있는 저 장비가 그 항상 하시는 유튜브 그 장비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조명 저희가 의원실 설치해가지고 사용할 때 네. 적었습니다. 예. 그럼 의원실에서 유튜브를 하시는 거였어요? 저희가 뭐 따로 스튜디오 공간을 뭐 마련하고 이러기보다는 네네. 자연스럽게 제가 일하는 공간에서 어.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컨셉으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가끔 막 너무 피곤해서 한쪽 눈 감기시더라고요. 둘이 차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뭐 덩어리짓 졌다고 해가지고
뭐가 마그네슘 부족한 건지 뭐가 부족한 건지 모르겠는데 가끔 한쪽 눈꺼풀이 내려앉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저희 지지자들이 방송 끄라고 뭐 하는 거냐고 네, 가서 잘하고 막 이렇게 막 아니 끝나고 집에 가시면 몇 시 정도 되세요? 거의 1시 반 정도 됩니다. 네. 그 개혁신당 선대위원장이신 천하람 의원께서 네, 네. 5월은 이준석의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에 의한 정권 교체냐 아니면 이준석에 의한 정권 교체 플러스 세대 교체냐 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순간이 저는 다음 주 정도에 그때 대구 경북이 더 크게 반응해 주실 것이다. 그게 뭐 천하람 의원이 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뭐 천하람 의원이 뭘 그렇게 대단한 그 자료를 갖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저희가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는 방향이 옳고 그리고 저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진실되면은 유권자들 항상 응답해 주더라. 이번 대선에서 가장 젊은 후보 뭔가 이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오셔서 그런지 아마 역대 최연소일 겁니다. 사실. 앞으로도 사실은 대선 출마하실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젊으셔서. 근데 이 시점에 나 이준석이 나와야 되는 이유 뭐가 있었을까요? 전 대한민국 되게 위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저한테 나중에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요. 지금이 위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젊어진 추세거든요. 프랑스는 마크롱 39에 이제 했던 거고 그쵸. 우리가 잘 아는 뭐 미국에서 사랑받던 대통령들 오바마, 케네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43, 47 이럴 때 했던 거고요. 네. 저는 위기가 있을 때는 젊은 지도자로 돌파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지금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 후보들 그분들이 글쎄요. 뭐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씩 많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관록이 있고 대단한 정치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흔한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과 그 이전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다를 것이다. 젊은 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게요. 대통령이 전용기를 가지고 외교한다 그럴 때 다른 나라 정상들은 어떻게든 상대 정상 팔 잡아 끌고 그래가지고 뭐 한마디라도 더 말 붙여보려고 그러고 홀웨이 챗이라 그러죠. 그 길 걸어가면서 옆에서 귓속말하고 이런 것들이 자료 화면으로 잡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꼭 사진 찍대서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멀뚱멀뚱 앉아 있고 네. 말도 하나 못 걸고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자유롭게 영어로 대화하면서 뭐라 할 땐 뭐라 하고 또 우리가 들을 땐 듣고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이런 게 얼마나 이제 세계 주요 국가 중에 하나가 된 대한민국에서 큰 리스크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비즈니스맨도 오래 하셔가지고 네. 그런 게 뭐 영어가 돼서 이런 것보다는 그런 국제적인 문화를 잘 알고 계시다 보니까 네. 우리 기억나는 게 이명박 대통령 하면 그분은 가가지고 어떻게든 말 걸어보려고 그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랑 있을 때는 골프카트를 옆에 자기가 운전하고 나이가 자기가 더 위인데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준석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것도 이제 새로움일 것 같아요. 근데 주로 이제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준석의 정치 자체는요. 지금까지 정치의 문법이나 관성에 따라서는 해석이 안 되는 정치예요. 네. 아니 제가 36살에 당대표 된 것 자체가 어쨌든 파격이었을 것이고요. 제가 결국에는 계속 선거 연전연패 빠진 그 당시 국민의힘을 네. 이끌어가지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승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실적만 봐도 제가 보여준 새로움이라는 것이 이미 실적이 엄청 누적돼 있는 거고요. 지금도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야, 너 저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광팔다가 단일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겠지만은 저는 동탄 선거 때도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호사가들이 하는 아니면 정치인들 중에서 그냥 자기들 관점에서 많은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갔던 거라서 이번에도 선거 과정에서 그런 모습 많이 보게 될 거다. 그러면 이 어쨌든 지금 원내 세 개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소수 정당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후보 하나만 보고 투표를 해도 대통령이 되면 이 국회와의 이 협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을 하는 시선들이 또 꽤 저는 있어요. 국민들이 늘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정치 싹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걸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가 이준석이다. 제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통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의원수는 모일 겁니다. 양당에서 아마 이탈자가 충분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탈자가 나올 것이다. 당연하죠. 정계 개편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양당도 혁신할 것이고 저희 여당이 된 저희 당도 혁신할 것이고 해가지고 아주 세게 한번 경쟁을 붙어보면은 그거 이익은 국민이 보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아까 위기 말씀드렸는데요. 네. 아까 글로벌 통상 위기 아니면 트럼프발 위기 이런 거 말고도요. 과학기술 패권 경쟁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이 저렇게 부상하는데 그거 다 과학기술로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과연 이공계에 관련된 걸 아는 사람이 안철수, 이준석 정도 말고 누가 이름 알려진 사람이 있느냐. 제가 이번에 그 국민의힘 경선 진짜 안타까워서 제가 평소에 안철수 의원 그렇게 티격태격했어도 이준석 전 대표는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꼭 안철수 의원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했던 게 저 주제가 너무 천박해요. 지금 다뤄지는 것들이. 아, 지금 다뤄지는 주제들이. 누구는 말꼬리 잡기 하고 앉아 있고 무슨 숨고개 같은 거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지원해가지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진짜 다시 우리 산업 경쟁력 찾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경쟁자가 될 이제 국민의힘 후보 예. 예상하신 결과일까요? 저는 사실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경기도지사 하시면서 GTX 아이디어도 내고 좋은 아이디어 많은데 이번에는 버스에다가 노인 무임 승차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을 네. 하셨는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보여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된 이유는 뭘까요?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짠물인 거죠. 네. 국민의힘이 어쨌든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단일화라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출마 선언할 때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뒤에 지지 선언하듯이 이렇게 쭉 서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떠세요, 의원님은? 저는 그런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보가 한덕수 총리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거니와 가장 불쌍해 보이는 사람에게 동정표 가게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의힘 내부 단일화는 잘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될 거다. 그 기술적으로 이런 걸 하려고 그랬으면은 경선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후보 등록까지 일주일도 안 남기고 이러면 한쪽이 들어놓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게임 이론상 안 들어놓을 이유가 없어 보여요.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굳이 그렇죠. 왜 내가 단일화를 그냥 받아서. 무조건 들어놓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됐어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뭐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뭐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거스를 수 없게 돼 있어요. 네, 항심에서. 그럼 이거는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끝난 거예요. 이 끝난 사람을 우리가 살려주기 위한 선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헌법재판소 압박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는 왜 서두르냐고 난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대법원이 이래저래 빨리 했으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니까 그랬겠죠. 이재명 대표 이제 나는 국민 믿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입장이라면 대선 전에 이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 후보는 그냥 나는 후보직을 유지하겠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이거 말고도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분의 구조를 보면요. 네. 되게 안타까운 게 환심 사기 위해 뭘 질러요. 내가 너 뭐 줄게. 이게 기본적인 논리 구조예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재원 마련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 말 대잔치가 시작돼요. 이번에도 보세요. 그 엔비디아 같은 회사 만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이게 괴짜 경제학이지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경제 이론이겠습니까? 거기다 뭐 돈이 돌면 경제가 돈다 이런 거 얘기하기 위해 가지고 호텔 경제론이라는 것도 만들어요.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완전한 경기 불황이 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 마을에 여행객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10만 원을 냈습니다. 예약금으로.
그래서 결국 이 마을에는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4곳의 가게에 매출이 생겼습니다. 10만 원씩이. 이게 바로 경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이걸 보고 나가지고 누가 가짜로 만든 줄 알았어요. 이재명 대표 골탕 먹이려고. 그런데 본인이 자랑스럽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요. 호텔 경제론을. 그러면 이 현재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님만의 이준석 후보만의 강점 뭐다? 저는 적어도 그런 멍청한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예. 이준석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도 네. 적어도 이준석이 멍청하다 소리는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걸 보면요, 그냥 다른 퀄리티는 제껴놓고 말이 안 되는 경제학 같은 걸 얘기해요. 검찰 개혁한다고 기분 내다가 호텔 경제학으로 나라 말아먹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런 멍청함은 안 드러낼 거다. 네.